안녕하세요. 저는 위닥터 자문의 조성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청소년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떤 한 개인을 특정 지어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체적인 감정적인 혹은 행동적인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보통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50%의 기질과 50%의 성질이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 정해져 있고 타고난 것으로 새로운 것을 찾고 해로운 것을 피하고 보상에 의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좀 호기심이 많은 친구, 호기심이 적은 친구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은 조심성이 많거나 이런 것들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보상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잘하지 않고 어떤 게 좀 걸려있을 때 잘하거나, 하지만 또 타협을 함에 있어서는 또 보상 의존성이 좀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나 꾸준하게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교육과 양육에 혹은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지향성, 협조성, 자기초월성 등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요. 말들이 좀 어렵죠? 자기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선택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의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과 기대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협조성은 상대방과 이루어지는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거나 연민 혹은 공감의 느낌을 갖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자기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측면을 받아들이고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자기를 넘어서는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해서 이타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의 성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성인이 되어야 진단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격을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나누는 건 성인의 진단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거기에 비추어 보아 몇 가지 성격 유형들을 나누어서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보통 편견 수준을 넘어선 어떠한 편향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행동 양상 때문에 현실에 적응하는데 자신에게나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이상성격의 양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체질화되어 있고 확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해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로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본인이 화를 내거나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일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래서 인지기능, 대인관계, 충동조절 등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가장 큰 양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인관계의 결함이 나타나는 경우 성격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면 친구들과 친분관계를 급작스럽게 불편해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 떨어져 있고 인지적인 왜곡이, 지각적인 왜곡이 병행되어 있고 행동의 괴이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 어떠한 괴짜 같은 운둔형 외톨이 같은 성격을 저희가 정신분열형 성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이상한 단어나 비유, 자신의 통찰력이나 감각을 믿고 육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력들을 잘 살피고 혹시 주변에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은 없는지, 조현병의 가족력을 가진 경우는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음지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다 대인관계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의 장을 반복적으로 열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인지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은 충분히 해주되 어떠한 좀 인지적인 왜곡은 약간씩 교정을 해가는 경우가 사회기술훈련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의 성격 유형은 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위배하는 광범위한 모습이 나타나는 성격인데요. 보통 우리가 반사회성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18세가 되어야 진단을 하긴 하지만 15세 정도부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 무단결석, 가출, 도둑질, 싸움, 물질 남용,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없는지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내담이나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합리성이라든지 인지적인 왜곡은 잘 없고, 보통 인지 기능은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욕구 지연 행위를 못 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인에게 오히려 강한 상대에게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담실에 왔을 때는 굉장히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밖에서는 친구들을 착취하거나 나쁜 일들을 일삼는, 비행 일탈 행위들을 일삼는 경우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범위한 양상의 대인관계,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상, 자신에 대한 모습에 대한 확신, 정서의 불안정성과 극심한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경계성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 유형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격 유형인데요. 불안에 대한 인내가 부족하고 충동성에 대한 제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조금하게, 즉 마이크로 사이코틱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환청, 환시 이것들과 관련된 양상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항상 이 친구들은 뭔가 벼랑 끝에 위기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역전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지 상담가들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이 친구들은 중간이 잘 없고 모든 게 좋다고 표현하거나 모든 게 다 나쁘다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고, 본인이 버림을 받을 것 같으면 불안감을 극심하게 느끼면서 오히려 본인이 행동화하고 와서 뭔가 상처 주는 말들을 하면서 관계를 미리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과도한 감정 표현과 주의를 끄는 광범위한 형태, 즉 히스테리성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보다는 관심과 주의를 끌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 상대방의 관심을 잘 헤아리고 감정 상태 헤아리면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 적절하게 반응하고 오고 가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친구들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디테일한 것들을 놓치기가 쉽고, 본인이 불편해하고 있지만 본인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행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불안을 호소하게 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성격은요, 사회관계에 억제가 되어 있고 부적절한 느낌을 계속 느끼고 부정적인 평가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가 사회불안장애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광범위한 양상이고 지속된다면 회피적인 성격 성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민하고 거절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관계를 피하는 양상입니다.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적절히 기능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기주장 훈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돌봄을 받고자 하는 광범위하고 지나친 욕구가
복종적이고 매달리는 행동 양상으로 나타나는 의존적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적 지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결정들을 내리게 하고 본인은 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매우 순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잘 참기 때문에 이 친구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잘 없지만 착취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기가 쉽고 어떻게 보면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본인 스스로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조금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융통성이나 개방성, 효율성 같은 것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정리정돈, 완벽,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구는 어떻게 보면 집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강박적인 성격을 또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강박적인 성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강박장애를 진단해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감별을부터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격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성격 유형별로 어떻게 면담을 진행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잘 생각해보죠. 저희가 면담 처음 보는데 어떻게 그 아이 성격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바로바로 그 성격 유형에 정해져 있는 면담 기법을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공통적인 그냥 면담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 상담실에 왜 왔을까요? 학생들이 상담실에 왔다는 건 본인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면담의 구조는 학생이 오게 된 동기를 발굴하고 그 동기를 강화하고 면담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율해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기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학생이 바라는 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떠한 진단명이라든지 성격 유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왔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아이든지 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멋들어지게 저희가 원하는 답을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는 아이는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현재 학교 생활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수업을 따라가는 거에서 대인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 상담실을 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아이의 동기를 듣고 이 동기를 해결하기 위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동기 강화가 될 것이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간단하게 세워둬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말이죠.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상담을 했던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내가 올해는 정말 잘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대인관계에 노출될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되니까 굉장히 허무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인관계 욕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착안을 하고 대인관계를 하기 위한 상담의 과정을 갖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잡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업을 잘 참여하는 법이라든지 친구들과 약속을 잘 지켜가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면담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아이가 면담실에 찾아온 동기를 알아차리고 동기를 강화해주고 이를 통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면담에 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통 상담실에 오는 친구들은 성격이 평범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상담실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소심해서 상담 선생님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을 믿어도 될지, 담임 선생님을 믿어도 될지, 신뢰할 수 있을지 본인들도 모르게 경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작은 구조화의 과정,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한다거나 정해진 시간만큼 상담을 한다거나 자해를 하지 않도록 약속을 한다거나, 이러한 어떤 작은 구조화의 과정도 거절로 생각을 하는 소심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상담실에 오는 것 자체를 벌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꾸지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친구들이 오더라도 심리적인 혼란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해주고 꾸지람 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또 면담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저희가 면담 기법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개입이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의 일상적인 얘기부터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상담사가 면담에 임할 때는 일관된 태도를 지키고 정해진 규칙은 잘 지킬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해줘야 되고, 어떤 규칙을 정할 때는 정말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히 개수를 늘려나가야 성공적인 면담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